그래서 1963년에 세 번의 큰 전쟁을 겪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대규모의 교류 협력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왜? 독불 화해가 됐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일 화해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전환기 중국의 압도적인 비중에 우리의 그 가치를 보존하는 그러한 지역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국민 감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는 일본이 그래도 자기들이 식민 지배에 따른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반일, 일본에서 혐양이 서로 이렇게 악화의 에스컬레이션 과정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이해, 인식, 기대, 신뢰 면에서 상당한 갭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소셜미디어나 언론이 조장을 합니다. 왜? 상업주의 언론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팔려야지 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하나 희망적인 건 뭐냐?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객관적입니다. 사안을 분리해서 봅니다. 과거사 문제하면 일본이 나쁘지만 일본의 좋은 점, 좋은 점대로 봐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신문에 보니까 부모 간의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나 한국 가고 싶다. 부모는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일본 신문에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앞으로 젊은 층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을 심어준다면 한일 관계의 장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네 가지 단층이 왜 생겼느냐? 그걸 보면 첫 번째 세대 교체입니다. 이제는 전전세대 없어졌어요. 전후 세대가 한국과 일본의 주류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의 전후 세대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사를 다 알고 있고 일본의 전후 세대는 근세 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전전세대의 한일 간의 그것은 같은 경험이었으니까 알고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는 대개 2.5대 1입니다. 우리가 5천만이고 거기가 1억 2,500, 지금 한 700이었는데 500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2.5배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물가지수를 고려한 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의한 퍼스널 인컴을 보면 우리가 일본에 앞섭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일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의 토탈 이익이 일본의 6대 전자기업의 이익보다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지금은 조금 고전하고 있지만 제가 있었던 2012년에 제가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폭스바겐보다 현대가 더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미국의 시장에 진출할 때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그렇게 빨리 미국 시장의 쉐어를 늘릴 줄은 자기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차이가 다시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2년 때는 현대가 굉장히 도요타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일 간의 상호 인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부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사회 자체가 보수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버블이 꺼지면서부터 20여 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의 파이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가장 좋은 게 뭐냐면 2% 인플레이션이 제일 좋은 겁니다.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그래서 아베 정부가 내세운 아베노믹스의 방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2%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됐어요. 어쨌든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젊은 층에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또 현상으로 벌어지느냐? 일본은 제가 아는 한 7년 동안에 총리가 7번 바뀌었어요. 총리 임기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정치적인 불안정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잃어버린 20년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 그 다음에 총리가 매년 교체되는 정치적 불안정, 거기에 덧붙여서 3.1 동일본 대지진이 사회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 사회가 보수우경화하는 쪽으로 자꾸 밀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보수우경화 이퀄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전전의 역사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국 간의 평형수 역할을 해오던 것이 양국의 정치권이었습니다. 이젠 거꾸로 됐습니다. 정치권이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비전이 없어요. 그냥 자꾸 그것만 보고 어떤 우리 영내에 있어서의 역할, 또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실은 글로벌 레벨에서도 협력을 해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7년 동안 정상 외교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문제인 겁니다. 유럽은 보십시오. 뻑하면 브뤼셀에 모여서 하고, 뻑하면 런던 갔다 파리 갔다 베를린 갔다 하지 않습니까? 1년에도 몇 번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7년 동안 옆나라면서 정상이 왔다 갔다 안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우리가 한번 우리도 되짚어봐야 하고 일본 사람들도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래 갖고서는 21세기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악재보다 메가톤급 악재가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런 원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나 고노 회상이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너무 과격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본이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식민지 지배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이제는 사실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5년 기준으로 해서 74년째인데
이 기간 동안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역사화에 어떤 진전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상당히 한일 양국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사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적당히 한일 관계 관리하자라는 것이 일본 사회의 최근의 기류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로서 문제되는 건 행정부 입장과 사법부 입장이 지금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사실 이번에 판결 작년 10월 30일인가요? 예, 10월 30일 판결이 원래는 2012년 그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민사 일부의 판결을 그대로 이제 추인한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달에 민사 2부의 똑같은 사건을 갖고 거기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민사부가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배상 판결을 내리고 2부는 배상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외교적인 문제는 사법 자제를 많이 합니다. Judicial Restraint라고 해서 사법부가 대개 행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완전히 그런 것이 이제 무시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외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쭉 유지해온 65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유지해온 입장을 뒤집는 거니까요. 거기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까지 덧붙여져서 제3자가 보기에 한국이 그런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좋은 그러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거 이거는 계측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도 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국가 간의 합의가 지켜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뢰 자산을 잃어버리면 손해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상당히 하여튼 이걸 양자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자꾸 끌고 나가서 망신 주기로 지금 일본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자꾸 국내 정치에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일본은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본이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공수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할 사안인데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문제가 아니냐. 강제징용 판결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안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본 기업이 해야 할 걸 왜 우리 정부가 대신하느냐 해서 아마 이거는 불가능한 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보상하는 거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앞에 거는 뭐냐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면 그거는
한일 간의 외교적 충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판결을 이행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한국 정부도 아마 보복을 똑같이 할 겁니다. 상응하는 보복. 그러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한일 경제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세 번째는 재판에 맡기는 겁니다. 재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65년 협정에 의하면 중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가 투자자 소송,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피트 세틀먼트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이길지 질지 확실치 않은데 질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왜? 우리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걸 뒤집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아마 쉽게 재판에 해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타협적인 방법으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한국 정부 그리고 청구권 자금을 쓴 한국 기업 그리고 강제노동으로 이득을 취했던 일본 기업 이 대법원 판결의 피고들이죠. 이렇게 3자가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데 별로 이 방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중국과 이미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유태인 그리고 동구권 강제 노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 정부가 50억 마르크,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관련 기업 50억 마르크, 100억 마르크로 해서 2000년에 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식이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해결 방법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피해자들은 신일철 주금이 포스코하고 합작으로 만든 한국 회사의 주식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현금화하게 되면 아마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진전이 없으면 계속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에스컬레이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일본 위안부 문제도 기금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한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서 서로 한일 간에 좀 빅딜을 해서 외교 현안으로선 마무리를 좀 짓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 관계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과거사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독일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독일은 전쟁 당사자고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식민 통치를 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과거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비교가 될 수 있고 독일의 자세가 훨씬 일본보다 전향적이고 평가받아야 하는 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내용이 좋건 나쁘건 합의를 하면 지켜야 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일본을 떠나서 국제사회를 의식해서라도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지키지 않을 거면 아예 합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전후에 했던 긍정적인 역할, 평화헌법화에서 했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평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일본이 전후에 ODA를 통해서 아시아의 경제개발에 기여한 측면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인정해 줘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문제와 관련된다는 인상을 주는 거는 저는 극력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봐야 얼마 안 돼요. 위안부 합의 받은 게 얼마입니까? 100억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1년 무역액이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그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과거사를 추궁한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도 우리 충분히 우리 경제력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상을 피해야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피해자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거는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성찰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왜 우리가 식민 통치를 겪어야 했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그 역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미래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여론이나 또는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이 조금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양방도 중요하지만 한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양방은 뭐냐?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증요법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게 양방입니다. 한방은 기초력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국가 관계에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려면 뭘 해야지 되느냐? 저는 이 쌍방이 교류를 활발히 해가지고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튼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세 번의 큰 전쟁을 겪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대규모의 교류 협력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왜? 독불 화해가 됐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일 화해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전환기 중국의 압도적인 비중에 우리의 그 가치를 보존하는 그러한 지역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사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3NO가 필요합니다. No finger pointing. 상대방 욕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no backtracking입니다. 해놓은 거 뒤로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no rush. 서둘러서 안 됩니다. 서둘러서 이상한 합의 맺어놓고 나중에 그거 후회하고 자꾸 깨버리고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역사의 교훈이라는 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올바른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지금 한일 근세사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은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스스로 유태인들처럼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일본의 교과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공동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것을 병기해 가면서 자꾸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일반적인 한일 관계 회복 방안, 저는 셔틀 정상회담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비전을 마련합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지 파트너십 선언은 이제는 낡은 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유효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21세기는 굉장히 큰 전환기입니다. 어떤 전환기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전환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을 해야 합니다. 관계가 나쁠수록 더 자주 만나야 하는데 관계가 나쁘다고 안 만납니다. 이거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것이 한일 관계에 2000년대 한일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시도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분야는 저는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상호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인,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두 개의 선진국입니다. 왜? OECD 멤버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일 양국은 책임도 큰 겁니다. 개도국에 대해서 아시아가 평화 번영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바꿔나가는데 한일이 도움을 줘야지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략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경사 문제라는 건 전략대화와 소통이 원활했더라면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전략 대화가 강화돼야지 되고 그리고 한일 FTA 빨리 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요 TPP 11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발효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면 한일 FTA하고 체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FTA라는 게 묘한 겁니다. 이건 뭐냐? 경제적인 조약이지만 사실상은 정치적인 조약입니다. 경제적인 신뢰를 부여하기엔 정치적 성격의 조약입니다. 단순히 관세만 낮추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시장을 단일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일 FTA가 돼야 한일중 FTA로도 밀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 통화수와 빨리 해야지 됩니다. 왜? 지금 세계 경제는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이 영향이 제한이 되고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또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 4천억 불 외환 보이고 있지만은 그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금융시장은 거의 유리알처럼 투명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딴 나라들은 막는 장치들을 다 해놨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빠지면은 금방 빠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외국인이 돈 빼가기 시작하면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통화수합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중국이 3.1조, 일본이 1.3조, 이거를 이렇게 많은 외환 보유하고 있는데 왜 300억 불 통화수합을 했겠어요? 일본과 중국이 작년에. 이거는요, 일종의 신용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화해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 위한 작업을 한일 간에 한다면 그것이 일본에게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일 간의 그 어려운 점들을 좀 극복해가는, 그리고 한일 간의 긍정적인 스토리를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있는 걸 발굴해서 좀 너무나 부정적인 것만 한일 관계에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한일 간의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많고 또 들어보시면은 아주 감동할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양국 교과서에도 좀 넣고 그러면 훨씬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말 그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강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한일 간의 한방적인 처방, 양국 간의 이렇게 민간 교섭을 강화해서 한일 간의 교류에 이렇게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남았는데요.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신각수 차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시간입니다. 이게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7호학번 최진남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오래간만에 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보니까 한일 관계에 저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보니까 이 해결점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부에 반영을 하고 계신 건지, 또 반영하는 길은 또 없는 건지, 이런 걸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야 뭐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데 실제로 이건 정부 입안자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있으신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외교부를 관둔 지 6년 됐습니다. 제가 주일대사를 마친 게 2013년 5월이고 외교부 관둔 게 7월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6년 돼 갑니다만, 제가 가진 직접적인 접근 루트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세미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또는 기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런 기본에 조금 이 베리에이션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민간이 좀 더 활발히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국 사회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참 일본 사회가 독특해가지고요. 그런 관이 워낙 세요. 일본은 한국의 관에 비하면 진짜 세가지고 민간인들이 일본 민간인들이 일본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언론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치권이 좀 제대로 좀 움직이도록 자꾸 우리 언론이나 민간단체 NGO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아까 전에 뭐 한중일 공동 역사 연구나 아니면 한일 간의 공동 교과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만든다는 걸로 한일 관계의 진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뭐 제가 앞으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육 정책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방향이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경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역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좀 한 가지 아마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역사 교육은 너무 한반도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거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대한민국은 바깥으로 나가야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사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미래를 향해서 갔을 때 우리가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으로 거꾸로 과거로 가면은 퇴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통섭적인 이 동아시아라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국민들의 역사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역사 교육을 받을 때 세계사는 따로 배우고 아시아사는 배운 적도 없고 우리 삼국사, 고려사, 조선사, 근세사 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사로부터 배우는 그 범위가 또 정도가 너무 좁고 얕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은 어땠고 그 다음에 위에 만주족은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였으면은 이게 왜 일어났다는 어떤 역사적인 해안이라고 할까요? 성찰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캐치하는데 그냥 한반도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맨날 피해만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2년에 한 번꼴입니다. 우리 역사를 조사해 보면 2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았습니다. 왜? 북으로든 남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역사 의식이 형성이 돼서는 진취적인 역사관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통섭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 교육을 우리가 후세들에게 해줘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를 전공하시는데 그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보수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된 또 그 유럽을 통해서 발전된 그 에드먼드 버크 이후에 그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한국의 사실 이렇게 보수 진보의 구별, 그러니까 좌우파의 구별이 이게 적절한 건지,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렇게 적정한 용어상으로 이렇게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편의상 그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그 보수주의 우파와 또 일본의 또 보수주의 우파들 간의 어떤 협력이나 교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제가 발견한 바로는 미국의 그 자유주의의 뿌리는 기독교 보수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고, 대한민국도 뭐 이승만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건국 당시에 그 기독교 보수주의의 정신을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배워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의 바탕을 두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보수 우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지만 그 사상적인 배경은 미국이나 대한민국과는 달리 약간 천황주의적인 요소, 또 신토이즘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좀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깊이 있게 같은 점과 차이점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보수주의 일본의 우익은 틀림없이 신도, 천황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보수도 조금 이 결이 다른 보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평화 헌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화주의를 노선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일본 보수 본류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보수의 사실은 주변부에 있던 사람이죠. 아주 우파고, 거기가 지금은 일본 사회가 우경화 클릭을 밟다 보니까 중심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미야자 총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 본류입니다, 원래. 오이라 마사요시 총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보수의 진보가 돼버렸어요. 보수파에. 일본 사회가 우경화 클릭을 겪으면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수주의라는 것이 각국마다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라는 것은 보수할 가치를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 배경에서 오는 차이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주의는, 서구 보수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위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얼마든지 협력 가능하고, 실제로 보수당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나가고, 일본은 자민당, 우리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 회의는 또 유럽의 이제 뭐 SPD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또 진보 정당 회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라는 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인 개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보통 개념 정의하면 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정도 돼야 진보 정도가 되는 거지, 사실은 나머지 정당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의 좌냐 우냐 정도, 중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조금은 이게 부적당한 질문이 될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일 어업 협정할 때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예. 여기서 이제 그 대표단이 가서 협정을 하는데 그 본 조약문 뒤에 지도를 첨부를 안 합니까? 그 첨부된 지도에 그 일본 사람들이 국경선을 그어서 왔는데 그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한 그런 국경선을 그어와서 그 지도를 첨부를 해갖고 협정 그 문서에 사인을 해서 뭐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혹시 사실인지? 100% 거짓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조약국장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조약국장을 하셨던 거죠? 당시는 아니고요. 제가 갱신을 할 때, 3년 뒤에 갱신할 때 조약국장이라 지금 그런 독도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러니까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이렇게 제껴놓고 잠정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독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계획정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경계획정이 안 되면 어업협정을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구협정 65년 협정은 폐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게 신어업협정입니다. 98년에.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 독도에 대해서 이 어업협정에서 이 어업의 이해 문제에는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15조에 규정이 돼 있고, 독도에 관해서는 이 중간수역이라는 곳에 설정을 하고 아예 배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그러한 주장들은 저는 완전 정략적인 주장이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명백하게 지도 첨부에 그렇게 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예. 다른 질문? 예, 그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일본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예. 있어요. 이게 내용하고 아까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때 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다 부셔지고 그랬을 때 걔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 발행된 아주 뭐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인지, 아니면 뭐가 일본인들을 그렇게 세계 1대 국민으로 만드는 뭔가 원동력이 있었는지, 우리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분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조선통신사 기록에 의하면요, 질서가 정연했다라고 나옵니다. 조선통신사 일행이 이제 시모노세키 상륙해서 에도까지 가는데, 그 연변에 있는 일본인들의 그 움직임을 보고 기록한 것이
질서가 저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에도 막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회는요 꽉 짜여진 사회입니다. 꽉 짜여진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탈을 하게 되면 일본 말로 무라하치부라는 얘기가 있어요. 20% 80% 내에 들어야지 돼요. 20%에 되면은 아웃캐스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집단의 움직임에 순응합니다. 그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폐를 끼치면 왕따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일본말로 버릇을 잘 들인다는 게 시츠케라고 하는데 시츠케가 어릴 때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뭐를 잘 지키는 건 일본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3.11 동일본 대지진 때 약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물을 나눠주는데 절대로 정해진 양의 물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부담도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교육. 저는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때 소위 시츠케를 철저히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린 더군다나 이제 뭐 요즘은 애를 한 명 낳는 경우가 많고 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자유방임적인 그러한 유아교육을 하는데 조금 더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정직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하여튼 사기죄, 그 다음에 무고죄, 뭐 이런 거 비율을 보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한국 사회의 사기죄, 일본 사회의 사기죄의 그 범죄율을 보면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여섯 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런 건 극복을 해야 합니다. 네? 남 저가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나아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나 안보론상으로 봐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자기나라 영토라고 주장한 이유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일본 측 주장은 1905년에 2월 22일 시마나현에서 고시를 통해서 이제 편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조선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00년에 이 대한제국의 칙령 41호에 의해서 울릉도를 이제 이 편제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석도라고 돼 있어요. 독도가 아니라 석도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석도가 독도다. 경상도 방언에 의하면 도를 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돌석자가 이 차음을 하다 보니까 홀로 독자로 바뀐 거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일본은 그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지도들을 우리가 몇 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본은 그걸로 인해서 한국의 영토가 인정된 게 아니다. 조금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1도설이 있고 2도설이 있습니다. 그 세종실록 지리지 자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명이 삼봉도, 가지도, 우산도, 석도, 독도 명칭이 계속 바뀌고 지도상의 표기가 불분명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본이 1905년 자기들이 독도 편입을 할 때 그때 조선령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일본의 국방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듣기에 중국을 해상력으로서는 맞짱뜨기에 훨씬 더 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뭐 좀 그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일본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국방비 쓰는 액수가 비교가 안 돼요. 일본이 한 500억 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이 2천억 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중국의 함정 건조량이 뭐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 6척을 2030년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고, 일본은 아직 항공모함이 없는데 이제 이즈모함이라고 그래서 거기 원래는 이제 헬리콥터 하던 걸 좀 개조해 가지고 F-35기를 거기 이착륙할 수 있게끔 지금 항공모함으로 개조 작업을 일본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일본이 센 거는 잠수함 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게 잠수함을 운용하려면은 이 해저 지형을 다 파악해야지 됩니다. 그게 그렇게 1, 2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이 동아시아 일대를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나의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훨씬 일본이 우위에 있습니다. 운용 경험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전전 해군이 그대로 전후 해군으로 연속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이 그렇게 지금 당장 한 일주간의 해상 전투가 벌어지면 그렇게 꿀리지는 않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중국이 빠른 템포로 국방력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그런 말도 아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방위비가 GDP 1%를 넘은 적이 없어요. 1%. 보통 우리가 지금 2.4%, 5%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에 제약이 있고 또 일본은 뭐냐면 전부 지원제입니다. 지원제이기 때문에 병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본은 병력이 전부 하사관입니다. 일반 병이 없어요. 하사관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일반 병은 리크루트 하는 겁니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고 일본도 이제 저출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서 막 군대 근무 기간도 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그 외교부에 정말 오래 계셨고 또 한일 관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렇게 또 그 주일 대사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 관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우신 부분도 많이 계시고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일 관계를 왜 우리가 중시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 일련의 지난한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 국가를 친구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웃 국가들은 우리가 분단된 상태로 나눠져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일본을 친구로 만들고 중국을 친구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냥 내깔겨 둬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소한도 이제 진짜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세계 10위권 국가에 나가면 대접받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까? 근데 통일이 돼야 저는 그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지원하는 세력이 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더더욱 우리 변신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좀 큰 우리의 민족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이 인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도 그러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러려면은 과거를 잊어버리지는 않되 과거를 뛰어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신 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프실까봐. 예, 아이고 또 이게 예, 아이고 선물을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전에 보수주의는 어떤 게 지키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독교 보수주의는 결국에는 이렇게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진실, 진리에 기반한 논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의 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의 국민들, 그리고 또 일본에 깨어있는 국민들, 이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간이 참 오래됐는데요. 그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신 신각수 차관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